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과 인력 감축안 등에 대한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차질을 빚었던 지하철 운행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시멘트 화물연대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안전운임제 폐지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1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어젯밤 서울 송파구의 5,5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낡은 변압기가 갑자기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복구되는 4시간 동안 주민 수천 명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물러설 수 없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막바지 담금질을 이어갔습니다.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는 종아리 부상으로 훈련 대신 휴식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메시지를 숨지기고 지켜봤던 뉴욕 증시는 파월의 속도 조절론 발언에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합니다.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 신영선 씨를 비롯한 8명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이 루나를 팔아 얻은 평균 수익은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범죄 수익으로 보고 찾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청파업 돌입 하루 만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인력 구조 조정안에 대해 사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서울 지하철은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하루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가져와 3시간 넘게 실무 협의를 했고 자정을 넘긴 시각, 협상 시작 4시간 만에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 사측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노조는 노사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해 노사 합의를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21년 작년도죠. 노사 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 간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습니다. 노조가 꾸준히 요구해온 안전 관련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재정난으로 동결했던 임금은 지난해 대비 1.4%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까스로 타협은 이뤘지만 구조조정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구조조정 논란의 배경이 되는 서울교통공사의 1조 원대 적자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이번 합의 때 노사가 함께 무임수송 손실 비용의 국비 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행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노사 협상 타결로 서울 지하철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 개시 명령에 대응해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입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인 투쟁이라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인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열고 이번 주 토요일인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지하철 파업에 이은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대통령실은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지만 불법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 안 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운송 종사자들의 임금이 일반 임금 근로자보다 높다며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교섭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정치 투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상황이 지속하면 앞서 제안했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만큼 합의로 이어진 지난 6월 총파업 때와 달리 이번 집단 운송 거부 사태는 강대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26개 주유소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해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13곳, 경기와 인천 10곳, 충남 3곳의 주유소에 재고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동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긴급 소송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소송 차질이 더 심해질 경우에 대비해 군과 수협이 보유한 탱크롤이 18대를 긴급 투입할 예정이라며 정유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시멘트협회 등 7개 단체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로 매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보다 1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 이후에 한 10%, 그래서 10,000톤에서 2만 톤 정도 그동안 일별 출하가 되다가 어제부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돼서 지금 이제 조금 이 화물연대 차주들의 운행이 조금 시작이 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11월 29일까지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은 약 60만 톤, 출하 차질 금액은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철강은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연관업계로의 생산 차질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용역을 써서 하는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에다 저희들이 이제 차를 이제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관료라든지 등등해서 어떤 경우는 하루에 한 몇 억 이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겨울의 시작부터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춥다고요?
네, 12월의 첫날인 오늘 강추위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4도로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매서운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보온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3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8.4도, 대관령 영하 13.2도, 대전은 영하 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7에서 9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강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 아침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청 중남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중북부 지방에는 약한 눈이나 비가,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 서울 송파구의 5,5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는 4시간 만에 모두 복구됐는데 주민 수천 명이 맹추위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입니다. 전등 다 나갔어. 아파트 단지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방이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 전체 5,500여 세대가 추위에 떨었습니다. 주민 16명이 승강기에 갇혔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환자 2명에겐 이동형 발전기까지 동원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8시 몇 분부터 불이 완전히 정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정에서 뭐 비상으로 뭐 촛불이나 랜턴도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죠. 정전은 1시간 20분가량 이어지다가 3,300세대의 전기 공급이 먼저 재개됐고 4시간 가까이에 걸쳐 복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낡은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이제 일단 한국전력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과부하가 추정된다고. 한전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충남 보령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 등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고장난 1톤 트럭이 멈추자 그 뒤를 승용차 2대와 5톤 화물차가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사고 직후 1톤 트럭 밖으로 나온 운전자가 화물차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벼랑 끝에선 우리 축구대표팀의 남은 희망은 포르투갈전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전을 단 이틀 앞두고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가 훈련에 불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풀며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수비의 핵 김민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전에는 훈련장에 나와 가볍게 자전거를 탔던 김민재는 아예 호텔에 남아 재활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동료들은 김민재가 포르투갈전에 뛸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상황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워낙 내색하지 않는 선수라 또 그런 것을 또 감수하고 또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대표팀은 벤투 감독이 가나전 이후 퇴장당해 포르투갈전에서 벤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마스크 투혼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의 컨디션도 최상은 아닙니다. 김민재까지 결장한다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지만 포르투갈전 필승의 각오는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16강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포르투갈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그런 선수들 내부에서도 좀 강하기 때문에 2연승으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포르투갈 역시 가볍게 훈련을 이어가며 우리와의 일전에 대비했습니다. 16강전에서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조 1위 사수를 위해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전력 투구를 선언한 포르투갈. 벤투호가 쉽지 않은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이끄는 포르투갈 대표팀도 카타르 도하 외곽 알샤아니아 SC 훈련장에서 손발을 맞췄습니다. 그라운드 훈련에는 총 26명 중 부상을 당한 페레이라 등을 제외한 22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주장 호날두도 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 관계자는 호날두가 실내에서 회복 훈련을 하고 있고 부상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훈련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격수 안드레 실바는 이미 16강에 진출했지만 조 1위가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덴마크를 누르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호주는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후반 15분 메슈레키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둬 2승 1패 조 2위로 16강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호주가 16강에 오른 건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 16년 만이며 이번 대회에서 16강에 오른 첫 아시아 국가가 됐습니다. 이미 2승을 거둬 16강 진출이 확정된 프랑스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3차전에서 튀니지에 0대1로 일격을 당했지만 호주의 골득실에서 앞서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튀니지는 후반 13분 와흐비 하즈리의 결승골로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지만 1승 1무 1패에 그쳐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C조에서 아르헨티나와 폴란드가 나란히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고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마지막 월드컵에 나선 리오넬 메시는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팀의 공격을 이끌며 활약했습니다. 메시와의 맞대결로 주목받은 폴란드의 득점 기계 레반도프스키는 슈팅 0개로 침묵했습니다. 멕시코는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1로 이겼지만 골득실에 앞선 폴란드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까지 발의되며 여야 협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해임 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는 건 정략적인 접근이라며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각각 진행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는 오늘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행안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따라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심판위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신청인은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위는 대통령 동선 관련 영수증이 공개되면 수행원 규모나 이동 경로가 노출돼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무단 침입해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기자들에게 접근 금지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던 경찰의 대국민 약속이 공연불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직원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SNS에 올렸습니다. 문서는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통신금지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한 장관과 가족들의 이름, 집 주소가 고스란히 기재됐습니다. 앞서 더탐사 소속 직원 5명은 한 장관의 집 앞까지 무단 침입해 현관 잠금 장치를 열려고 시도했고 한 장관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접근, 통신금지를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낸 겁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해자 개인정보가 적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 측에게만 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의자에겐 조치 내용과 기간, 항고 절차만 적힌 통보서를 별도로 보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더 탐사 직원들에게 긴급응급조치 사실과 그 이유를 문서로 알리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공언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지난 9월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피해자 보호 등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 보복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개인정보를 스토킹 피의자들에게 제공해 약속을 스스로 공연불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가 한 장관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결정서를 보낸 경위를 파악한 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특별 법원을 설치하고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전쟁 복구 비용으로 쓰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유엔이 뒷받침하는 특별 법원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We all remember the horrors of Bucha.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20,000 civilians and more than 100,000 Ukrainian military officers have been killed so far. Russia must pay for its horrific crimes.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특별법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영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Реалізувати цей пункт нашої формули миру і реально забезпечити справедливість після цієї війни так само, як і після Другої світової. Вірю, що Велика Британія проявить своє лідерство саме у цій боротьбі за справедливість. 러시아의 전쟁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손실은 6천억 유로, 약 81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U는 러시아의 압류 자산을 복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유로와 러시아 신흥재벌 등의 자산 190억 유로를 동결해놨습니다. We will work on an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our partners to make this possible. And together we can find legal ways to get to it.
Russia's horrific crimes will not go unpunished. 앞서 주요 7개국 G7은 독일 베를린에서 첫 법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 조사와 증거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헤르손 등 점령 지역 절반을 다시 내어준 러시아에게 국제사회의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제 퇴근길에 승강장 모습 같은데요.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는데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이 타협에 성공을 하면서 총파업이 철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에는 파업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문제였는데 네. 인력 감축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노사는 사측이 감축 유보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 협상장을 다녀간 후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었다면서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교통 총파업을 지휘하고 있다는 이른바 기획파업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하철 파업은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교섭이 재개됐고 새벽에 협상이 타결되면서 오늘 첫 차부터는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겨레신문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파업 행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보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거나 다른 운수 종사자의 행위를 방해하는 걸 불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지위라면서 화물자동차법을 어긴 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불법 딱지를 붙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현재 오는 3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다소 장기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월드컵 관련 기사인데요.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각각 7번을 달고 있는 손흥민과 호날두 선수가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뛰는 양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조선일보에 실려 있었는데요. 기사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악전 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는데 가나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헤더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간절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손흥민 선수 SNS에는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끝까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고요. 네. 한편 포르투갈의 넘버 7 호날두는 그 존재만으로 위협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팀 내에서는 팀워크를 해치는 돌발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경기 동안 태클과 인터셉트가 한 번도 없었고 2경기를 합쳐서 뛴 거리가 16.54k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비 가담은 하지 않고 공격에만 집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우리 선수들이 잘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기고 같은 시간에 펼쳐지는 가나와 우루과이전 결과를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조별리그 3차전은 같은 조의 경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른바 히오네 수치 사건 이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히온에서 열린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3차전 경기가 문제가 된 건데요. 양 팀은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두 팀이 함께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전반 10분 만에 만들어지자 나머지 80여 분을 무의미한 패스만 하면서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란히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긴 했지만 강한 비판이 이어졌고요. 결국 다음 월드컵인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는 피파가 시청률을 포기하더라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이렇게 동시에 치르도록 바꿨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이기고 봐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많은 득점과 함께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비난은 조금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중국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향년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시진핑 체제를 좀 흔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장 전 주석의 사망이 시진핑 3기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시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장쩌민에 대한 향수로 표출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만을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중국 국민들이 이전 지도자를 추억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그 생각을 밝힐 수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상하이에서는 시진핑은 물러가라라는 구호가 처음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 상하이가 장 전 주석의 정치적 고향이란 점이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백지 시위와 관련해서 세계 여기저기에서 연대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산하는 시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요. 국민의 86%가 나는 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모 덕을 봐야 성공한다. 이런 의견이 MZ세대에서 높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중앙일보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를 인용해서 기사를 쓴 건데요. 이 조사는 4년마다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달라진 직업관을 엿볼 수 있었는데 먼저 국민의 86%가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학연, 지연, 부모에서 찾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학연이나 지연, 부모의 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4년 전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MZ세대의 경우에는 사회 지도층의 비리 사건을 보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에 더 민감해진 걸로 분석됐는데요. 부모 세대도 4년 전에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경제적 지원을 자녀에게 해준다는 의견이 3분의 1 정도였지만 이제는 취업할 때까지 혹은 결혼을 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많아졌다고 하고요. 또 직장에서 승진 장애 요인도 개인 능력 부족이라는 응답 대신 지연과 학연을 꼽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전문가는 금수저, 은수저,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공정성과 노동가치 인식 변화에 두루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이 이 백내장으로 집계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47만 7천 명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 938명 수준인데요. 의료계에서는 고령화의 여파로 백내장 질환 자체가 늘어났고 또 실손보험의 보장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내장 다음으로는 일반 척추수술, 또 치액수술 순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수술은 유방 부분절제술이라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저출산과 비혼 확대가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조직이 줄어들고 또 다시 증식되는 과정 속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고 본 겁니다. 한편 건강진료비가 가장 비싼 수술은 3,441만 원으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었고요. 그 다음은 3,436만 원의 심장 수술로 집계됐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우리의 전통 무용이죠. 이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에 정식으로 등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01년 종묘 제례를 시작으로 판소리, 강강술래, 택견 등이 등재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 22번째로 탈춤이 추가됐습니다. 네. 위원회 측은 우리 탈춤에 대해서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가 명확하며 현재까지도 전통이 변형되지 않고 잘 전승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일보에는 이와 관련해서 국가무형문화재 봉상탈춤 보유자 김혜선 씨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 김 씨는 등재 소식을 반기면서도 앞날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탈춤이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걸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계속 전수가 되려면 이수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에서 탈춤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하고 이수자들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받아서 생계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봉산탈춤을 가르칠 거라고 말했는데요.
200년 넘는 봉산 탈춤의 역사를 후세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첫날이었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메시지를 숨죽이고 지켜봤던 뉴욕 증시는 파월의 속도 조절 발언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4번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us, it makes sense to moderate the pace of our rate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restraint that will be sufficient to bring inflation down. The time for moderating the pace of rate increases may come as soon as the December meeting. 하지만 파월 의장은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7%대인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추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당초 계획보다 최종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It seems to me likely that the ultimate level of rates will need to be somewhat higher than thought at the time of the September meeting and th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파월 의장은 내년에도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극심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해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I do continue to believe that there's a path to a soft or a softish landing. I do believe that. Unemployment goes up, but it's not a hard landing. It's not a severe recession.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브루킹스 연설 직후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수많은 발언 중에 12월 속도 조절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지표를 보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발언으로 12월 연준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뉴욕타임스 주최 행사에서 가상화폐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규제론자인 옐런 장관은 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 업계 위기가 은행 등 기존 금융업계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실업률을 묻는 질문에 4%대 실업률은 튼튼한 노동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0월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4%를 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의 공동 설립자 신년성 씨와 개발자, 초기 투자자들에 대해 그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신 씨를 포함한 8명이 루나를 팔아 얻은 평균 수익은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보고 찾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성공으로 유명해진 벤처기업가 신현성 씨. 권도영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설립할 때 같이 일할 직원을 영입하는 데 직접 나섰습니다. 멤버들을 최고급으로 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썼습니다. 신 씨와 티켓몬스터에서 일했던 프로그램 개발자도 포함됐습니다. 티켓몬스터 출신 A 씨는 간편 결제 시스템 차이페이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에 보내는 시스템을 개발한 핵심 인력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신 씨가 영입한 A 씨 등 7명이 신 씨와 함께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폭락 전까지 루나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은 평균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성 대표가 1,400억 원을 번 것으로 추산되고 다른 7명이 거둔 차익도 최대 800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들의 루나 매입 단가는 0.1원에서 200원대 수준. 루나 가격이 최고 14만 원대까지 치솟았으니까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거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발행된 루나를 대량 확보했다가 자전 거래로 가격을 띄워 고점마다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신씨 측은 지난 2020년 테라폼랩스에서 손을 뗐고 가지고 있던 물량을 꾸준히 현금화했을 뿐 고점 거래를 통해 이 같은 수익을 거두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신현성 씨의 1,400억 원대 수익은 이미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된 상태지만 수백억대 차익을 거둔 다른 개발자들의 수익은 아직 묶여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 등 7명의 루나 매매 차익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 씨와 테라폼랩스 직원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열립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그제 인천국제공항에서 투자자문사 임원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A씨가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하자 여권 무효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조치로 신병 확보에 나섰고 A씨가 자진 귀국하자 공항에서 곧바로 붙잡았습니다. 권오수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내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의료행위 관련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보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데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관련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간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동물병원을 찾은 17살 닥스훈트 히메. 조직검사를 받다가 간에 출혈이 발생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3주 뒤 신부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려인은 검사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사망 이후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생사가 오고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들은 것도 없었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저는 진행을 안 했죠. 저한테는 뭐 가족이고 친구이고 뭐 자식이고 저렇게 간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출혈 가능성을 알리고 반려인 측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히메의 상태가 악화하자 긴급 수혈을 하는 등 필요한 처치도 해서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치과 진료를 위해 서울 강남구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견이 마취제를 맞고 30초 만에 목숨을 잃는 등 병원 치료를 받던 동물이 사망하는 사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엔 동물 의료사고에 관한 법적 정의도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수의사법에서는 그 반려동물의 의료 분쟁 조정에 관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소비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신고는 모두 98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5%는 의료행위 부작용이나 오진 관련 신고입니다. 또 수의사가 부적절한 진료 행위 등을 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면허가 정지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따져봐도 30건에 불과합니다. 동물 의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 행위처럼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해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들이 이제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이런 제도를 정비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었거든요. 의료인의 책임이라던가 강화가 되기는 할 것이고요. 대한수의사회는 의료사고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동물 의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 기관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인을 지원하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미 하원에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뉴욕 출신의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의 뒤를 이어 원내대표가 된 제프리스 의원은 52살로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원내사령탑이라는 새로운 역사와 함께 민주당의 세대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현지 시간 30일 하원의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하킴 제프리스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제프리스 의원은 52살로 2012년 연방 하원의원에 선출된 후 내리 6차례 당선됐고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원내 사령탑이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We look forward to finding opportunities to partner with the other side of the aisle and work with them whenever possible. But we will also push back against extremism. 또 하원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원내 총무에 59살인 캐서린 크라크 의원이 코카스 의장의 43살인 피트 아길라 의원이 각각 뽑혔습니다. 전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장보다 30살 적은 제프리스 의원을 비롯해 젊은 지도부를 구성해 세대 교체 또한 이뤄냈습니다. We as a team and as a caucus reflect the diversity and the strength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at is where we are able to come together around shared values. 지난 20년간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끈 펠로시 의장은 새 지도부가 민주당에 새로운 활력과 생각,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제프리스 신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하원의 민주당을 이끕니다. 야당인 공화당과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중간 선거 결과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내준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미국 의원 등과의 업무 오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보조금이 프랑스 업계에 아주 공격적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고강도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거주 중국인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학생 등 중국인 300여 명은 어제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모여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과 시진핑 국가주석 타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우르무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주의를 촉구했으며 신원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빈 종이를 드는 백지 시위를 펼쳤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에서 확산하는 시위에 미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나라와 관련해서도 평화적 시위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중국 상황에 대한 반응이 조심스러운 것 같다는 질문에 우리는 평화 시위 권리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신중하게 접근한 과거 관행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위대를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평화 시위와 자유집회 권리, 전 세계 남성과 여성의 능력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위협과 폭력 없이 평화롭게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중국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9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재임 중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장 전 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띄웠지만 시 주석이 벌인 부패와의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에서 별세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향년 96살 장 전 주석의 사인은 백혈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중국 동부 양쯔강 하류 장수성 양저우서 태어난 장 전 주석은 상하이 교통대 학생운동권 핵심 인물로 자동차 공장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1985년 시장이 된 상하이를 경제와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1989년 테난먼 사태를 진압해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지명됐습니다.
당 총서기에 오른 뒤 15년 동안 중국 최고 권력을 쥐고 덩샤오핑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받아 중국 고도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以敌海外侨胞为中国失去了邓小平这样一位伟大人物。 미국, 러시아 등과도 부드러운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1992년에 수교를 맺었고 1995년에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재임 기간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유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등을 이뤄냈습니다. 为摆脱贫穷落后，实现经济的发展，注入新的活力。中国人民将从中受益。 장 전 주석은 시진핑 주석을 후신타오 이후 지도자로 띄웠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의 측근 세력 상하이방을 정적 세력으로 분류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장 전 주석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파월 의장이 조금 전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갈 길은 멀지만 이달에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예, 사실 이번에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에서 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 전에는 사실 좀 시장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잭슨 홀 미팅 때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긴축을 많이 했거든요. 긴축을 많이 하면서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 채권시장, 주식시장 모두 좀 걱정하는 분위기가 이게 너무 기조가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내려간다는 기조가 나오니까 이제 강력하게 발언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에 다답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았거든요. 엊그제 계속 하락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보였는데 네. 사실 이제 오늘 파월 의장이 발언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는 12월에 아마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아마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서 굉장히 반겼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2023년 하반기, 결국 내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도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주식시장 혹은 보고서들이 약간씩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의 수요를 유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 충분히 했거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란 게 아주 오래 걸릴 작업, 인플레이션 잡는다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릴 작업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7.7%가 나왔는데 지난달께 근데 그 수준이 사실은 미국이 타겟팅한 수준인 2%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높은 상태거든요. 너무나도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의 상단 이제 끝단은 결국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사실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는 줄이겠지만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금리를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잡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준이 지금 4차례 연속 그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일단 시장에서도 지금 이번 달에는 그 0.5%포인트 올릴 거란 예측이 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예측보다 조금 낮았죠. 0.2%포인트 낮게 나왔고 네.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약간 예측보다 낮게 나온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우려가 되기 시작하면 주택시장 같은 데들의 이제 투자가 안 되면서 불황이 오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약간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흔히 말하는 속도 조절론이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한꺼번에 올려놓으면은 이것의 여파들이 결국은 뭐 적으면 4분기, 늦으면 8분기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8분기 혹은 뭐 중기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기간이 짧았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런 효과들이 이렇게 유례 없이 금리를 올린 적은 사실은 40년 만에 처음인데 네. 80년대 볼커 피리어드라는 그 기간이 처음인데 이런 것의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될지 또 중국도 안 좋은 상태에서 전반적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차차 속도는 조절하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온 것에 따라서 최종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죠. 금리 수준은 예측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도표에 나온 그 수준보다 더욱 높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낮춘다는 게 어쨌든 금리 인상의 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내년 어느 정도까지 또는 내후년 언제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좀 계속 남아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연준에서는 내년에는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연준의 스탠스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빨리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중국이 경기회복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진정이 안 되고 계속 유로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 그러면 조금 빨리 어떻게 보면 금리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연준이 타겟팅하는 그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고 이것이 지표가 떨어지려 그러면 여전히 조금 한참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2달 만에 갑자기 7.7%였던 지표가 뭐 2.1%로 떨어지고 이런 일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인플레이션 같은 지표는 작년 대비 찍는 지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식간에 떨어지기는 어려운 지표들이라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아마 흔히 말하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결국 데이터가 문제고 데이터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가 사실 지금의 메시지이긴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감축하는 폭이 조금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흔히 말해서 고금리 정책을 조금 빨리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뭐 그 인플레이션 지표의 특성상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좀 영향을 미쳤는데 급등했죠? 이것이 거의 뭐 나스닥 4.4% 올랐죠. 나스닥 같은 경우 4.4% 오르고 3대 지수가 뭐 다우는 2%대, 뭐 S&P는 3%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건 사실은 12월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금리가 사실은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갈 것이냐, 빅 스텝을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점차 빅 스텝으로 기운이 가고 더 이상 사실은 빅스텝이 지금 한번 빅스텝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금리 충격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4번 하면서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흔히 말하는 이 충격량을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충격량을 갑자기 늘리려고 그러면 또다시 경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9%가 나온다든지 이런 커다란 충격이 아니면 이런 기조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에 생각한 충격량들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12월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금리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폭 그것이 미치는 자산시장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2.9%로 집계가 됐습니다.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제 벗어났는데요. 시장 예상보다도 좀 많이 높게 나왔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소비가 그 예측보다 좋게 나왔다. 흔히 말하는 소비란 것은 수요의 지표인데 수요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 왜 수요가 줄지 않았냐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많은데 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이 괜찮다라는 게 근본에 깔려 있거든요. 노동시장이 괜찮으면은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내가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사실 수요 위축이 잘 안 오긴 합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연준이 어떻게 보면 금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올려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조금 컨트롤하자, 지나치게 초과 수요가 된 상태를 막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이 아직 견고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일자리 찾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아직 1.8배, 그러니까 한 18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일자리 사정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임금을 가지고 충분히 소비의 여력이 되기 때문에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좀 수입이 줄었는데 아무래도 수입이란 것은 GDP에서 차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GDP란 것은 뭐 정부 지출, 소비, 투자 그리고 순수출력에서 수출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수입은 빠지게 돼 있어요. 수입을 많이 줄이면 수입을 많이 줄이면 GDP에 또 빠지게 돼 있어가지고 GDP가 올라가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미국이 지금 주택시장 침체기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성장세가 계속 뭐 좋게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엔?
그래서 아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리스크랑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고해서 흔히 말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소득이 문제가 안 돼서 수요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 것 같진 않다. 그런 경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려도 우리가 경착륙으로 안 가도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인데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자산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자산 가격이 결국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금융권에 또 충격이 오지 않을까.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부채 관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도입하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고 투자가 위축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충격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금융시장 그리고 요새 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이 결국 경기 침체를 유도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급격한 경기 침체를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가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좋게 보는 쪽은 노동시장 지표 결국은 아직도 수요가 많아서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쪽들이 있고 두 번째 쪽들은 부동산 지표 결국은 너무 빨리 떨어지면은 급격한 경기 하락이 되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 이제 자산 시장,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로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인데 뭐 사실 어느 게 나올지는 이런 것들 점차 평가를 해보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실제 뭐 그 기업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아마 분석을 해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도 17개월 만에 둔화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정점을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많은데요. 지금 유럽중앙은행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을 어떻게 조정을 할까요? 이번 달도 또 여기서 줄이겠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에 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혔다라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사실은 미국 인플레이션 수출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강달러를 이용해서 미국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물건 살 때 가격이 그 다른 나라들은 물건 살 때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수출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이제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보다 좀 낮게 나오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측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유럽의 경제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 잠재 성장률 측면에 다들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예전 제조업에서 혁신 제조업 혹은 IT 혹은 뭐 빅데이터 이런 쪽 완전히 기술이 바뀌면서 그쪽에 강점에 있던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더 올라갔다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약간은 더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유로존은 아직 그러한 이벤트가 없고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크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그런 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오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상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상단에 거의 가까워왔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으면서 이번에 0.5% 올리는 뭐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경제랑 유럽 경제랑 어떤 흔히 말하는 체급이 다른 이런 상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들에 따라서 뭐 인플레이션 지표가 사실 아직도 1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거라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0.5%를 한다라는 의견들이 뭐 관계자들이라든지 인터뷰들이라든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협상을 했지만 역시 결렬됐는데 뭐 여기서 고성도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다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뭐 정치적 이슈로 가고 있어가지고 뭐 경제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은데 뭐 일단 이게 어떤 제도냐 잠깐만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이건 일몰제라고 하고요. 일몰제란 것은 어느 기간 이상이 되면은 이것을 더 할지 말지 평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유지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일몰제가 도입됐냐 그러면 결국 규제를 했을 때 혹은 뭔가 정책을 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것들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기대하는 바는 이미 정책을 짤 때 내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예측치 않은 이런 부정적인 효과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자라는 게 일몰제의 사실 취지입니다. 그래서 3년간 기간을 두고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고 혹시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자라는 게 일몰제의 사실 취지거든요. 네. 근데 일몰제의 취지에 따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노조 측의 입장은 약간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느는 거 맞고요. 사실 이번에 안전운임제 하면서 임금을 늘리려고 했으니까 임금 느는 건 맞는데 네. 사고율이 올라갔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것을 임금을 늘리는 것은 결국 운행 시간을 감축시키고 야간 운행 같은 것들을 막아서 뭐 화물차 사고 나면은 화물차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일반 승용차, 작은 차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감소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은 그 사고율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많이 줄었지만 화물차는 오히려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자면 이게 그 안전운임제 취지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강력하게 이걸 더 연장하면 안 된다라고 혹은 연장을 해서 3년간 연장을 해서 결국 데이터를 좀 더 보자라는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취지 자체만 보면은 사실 정부 입장이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몰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효과 혹은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정부 입장이 맞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화물 노조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은 사실은 화물이나 물동량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당장 내년 내후년에 크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뭐 잘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몇 년 더 뭐 흔히 말하는 L자형 침체로 가면서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잘 해결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운임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러한 의견 차이, 그러니까 화물차 노동자분들은 결국은 실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 제도 자체의 운영 그리고 이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일몰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누군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 피해를 안 보고 우리가 정책 목적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몰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근간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일몰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라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그 근로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임금이 늘어서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는 그거에 이제 정부가 사실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최근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 되니까 안전운임제에서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는데 사실 이제 운전 시간 좀 줄으니까 과속을 한 게 아니냐. 특히 코로나19가 되면서 차가 좀 줄어들면서 운전자들 과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화물차 같은 이제 중량이 큰 차들은 과속을 하게 되면 멈추기가 너무 어렵고 이런 피해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히려 코로나19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줄고 이렇게 되면 약간 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과속에 의한 사고가 아닌가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정확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되면서 물류 피해도 커지고 있고요. 뭐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도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주유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주유소 역시 그냥 흔히 말하는 그 정유가 운반이 안 되면서 흔히 주유소들이 많이 닫는데 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20여 개소, 23개소라고 내역이 나오고 있는데 20여 개소의 주유소가 뭐 휘발유와 경유가 없어가지고 기름을 넣을 수 없다. 특히나 이제 문자도 오면서 꼭 보고 가라라는 그러니까 맵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격이 공시되는 데만 꼭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이건 결국 물류 이슈고 기름이 정유소로 공급이 안 된다라 그러면 정유 탱크에 있는 기름량 한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동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어떻게 보면은 기름이 없어진 정유소 그리고 운영을 못한 정유소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 주유소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랑 화물연대가 강대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정부 측 입장은 사실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일몰제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고 하자라는 게 일몰제고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사고율이 올라가면은 도저히 안전운임제는 할 수 없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 과속이라는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고요. 화물차 노동자들 입장 역시 당장 이제 물류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안전운임제를 잘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이 제도가
다른 제도, 다른 일몰제도 계속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일몰제란 것은 결국 데이터 기반 행정, 큰 틀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고, 이런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부적절한 규제 혹은 부적절한 인센티브를 없앨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이 원론적으로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 산업 생산이 지난달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트리플 감소는 피했지만 그래도 수출과 소비가 줄었는데 이게 본격적인 경기 침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좀 경제학자분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나 L자인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를 못 벗어나고 지금 시위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전국이 혼란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데서 지금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이게 기업들이 부도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산업 생산 지수는 경제학자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 총생산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네. 그 GDP라고 하는 것은 3개월에 한 번 나오고요. 그렇지만 이제 산업 생산 지수는 매달 나오기 때문에 매달 모니터링하는 지표로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줄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2022년 올해 상반기에는 소비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에 이끌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소비가 좀 늘면서 내수가 확충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을 내려가는 걸 막고 있었는데 이제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년에 소비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GDP 부분 같은 데서 또 많은 피해가 오지 않을까,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좋은 지표는 굉장히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나 기업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사건 발생 1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자체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 측의 배상 책임을 큰 폭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화염이 피어오르고 헬기에선 최루액이 떨어집니다. 옥상에선 노동자들은 새총을 발사하며 저항합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 조정에 반발해 평택 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경찰의 대치 장면입니다. 이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다치고 헬기와 기중기 같은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노조 간부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헬기와 기중기와 관련한 손해액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조 측에 너무 과한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로 특히 경찰에 헬기 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장비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거나 하강풍을 쏜 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큰 만큼 당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 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중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망가질 걸 감수하고 진압 작전을 벌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책임을 80%나 인정한 기존 판단은 잘못됐다며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공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법원 판단은 끝까지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노조 측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법정 싸움을 끝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에게 기나긴 고통을 준 만큼 빠르게 지금 이 시간이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불법 농성 진압에서의 경찰 직무수행의 재량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 의의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또 불법 집회라 해도 과잉 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부른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 드리머스가 미국 빌보드 세부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드리머스는 빌보드 차트의 디지털송 세일즈,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드리머스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9위, 미국을 제외한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국립호국원이 조성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유치 희망지 7개소를 평가한 결과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덧총리 일원을 강원권 국립호국원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만 기 규모로 조성되는 강원 국립호국원은 사업비 433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에 국립호국원이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국립호국원은 현재 괴산과 영천, 임실, 이천, 산청과 제주 등 6곳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모바일로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지능형 챗봇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 사이버 범죄 신고 도우미 폴봇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봇은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챗봇이 답변을 하는 보통의 챗봇과는 달리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을 물어보고 신고자가 답하면 가장 적합한 진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또 정형화된 답변의 경우 신고자가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게 됐고 음성 인식 기술을 탑재해 음성으로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 날이 어제보다 더 추워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3.7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그 밖의 지역은 파주 영하 11.7도, 서울 영하 8.9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강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오후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에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대구 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눈이 내리는 서해안과 달리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태평로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